519쪽으로 갈게요. 519쪽 6번 택지 개발입니다. 택지 개발 519쪽입니다. 택지 개발 뭔지 알죠? 택지 개발은 택지가 아닌 걸 택지로 개발하는 거. 택지로 개발하는 게 택지 개발입니다. 택지 개발은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체 다른 분류인데 정부 등이 하면 공영 개발이라고 하고요. 민간이 하면 민간 개발이라고 그래요. 같이 하면 3섹터 개발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름만 기억하시고. 근데 이 중에서 공영 개발은 배웠습니다. 공적 주체가 국가, 지자체, 공사 등이 토지를 전량 매수해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공영 개발이라고 해요. 주체는 공적 주체, 방식은 매수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공영 개발이고요. 장점은 계획 한수 값싸게라고 했고, 단점은 매입비 민원 투기 그랬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우리는 이제 민간 개발을 공부해야 되는데, 민간 개발은 또다시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사람 수 가지고 분류하는 건데요. 혼자 하면 자체 개발 사업이라고 하고요. 같이 하면 지주 공동 또는 토지 신탁 사업이라고 해요. 토지 신탁. 그 다음에 때로 하면 이제 컨소시엄이라고 그래요. 컨소시엄.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체 개발은 혼자 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 혼자 개발하면 자체 개발. 지주 공동과 토지 신탁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대고요. 개발자가 개발을 대행하는 공동 사업 형태를 말합니다. 컨소시엄은 이제 소규모 사업이 아니라 대규모 사업일 때는 하나의 법인만 사업에 참여하기보다는 여러 법인이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한다 하는 걸 컨소시엄이라고 합니다. 간혹 컨소시엄 이거 우리말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컨소시엄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신데 제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드려요. 저는요. 컨소시엄을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대규모 사업일 때는 한번만 참여하기가 힘들잖아요. 여러 법인들이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걸 이제 컨소시엄이라고 얘기합니다. 컨소시엄 우리말로 알겠죠? 컨소시엄은 우리말로 뭐예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거를 이제 컨소시엄이라 그래요.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제가 다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토지 소유자 자체 개발 사업은요, 등장인물이 한 명이에요. 토지 소유자 한 명. 근데 나오지도 않고, 나와도 등장인물이 한 명이다. 뭐, 자금 조달이라든지, 사업 진행이라든지, 분양 임대라든지, 이런 걸 모두 다 토지 소유자 혼자 다 하는 것을 자체 개발이라고 하고, 컨소시엄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사업일 때 컨소시엄 구성하는 거고, 그럼 시험 나올 수 있는 건 지주공동과 토지 신탁인데, 우리 토지 신탁 했어요, 안 했어요? 자세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주공동과 토지 신탁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데, 지주공동은 소유권 이전이 안 돼요. 소유권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명의가 토지 소유자 명의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반면, 토지 신탁은 소유권 이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발자 명의, 그러니까 신탁회사 명의로 사업이 진행이 된다는 점이 아직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지주공동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주공동사업은 또다시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자,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라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동의어도 할 건데, 대물 변제가 시험에 뜰 때는 등가 교환 방식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세 번째는 투자자 모집형. 투자자 모집형. 네 번째는 사업위탁형. 사업 수탁 방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렸던 거 대물 변제나 두 번째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은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댔어요. 개발업자가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공유를 하면 돼요. 누가 공유하냐면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그러니까 이익기속의 주체가 두 사람이고요. 다만 그 공유되는 대상이 완성된 물건, 그러니까 부동산이면 대물 변제 방식이라고 하고요. 분양 수익, 그러니까 돈으로 나눠 가지면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라고 할 뿐이고, 공유한다는 점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대물 변제나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은요, 수수료를 주고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수수료 주고받는 방식이 아니라 나눠 가지는 방식이다.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익기속의 주체가 두 사람이다. 라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투자자 모집형은 신디케이트라고 하는데, 요거는 사실 1월달, 2월달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배우셨어요. 신디케이트. 신디케이트가 뭐냐면,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리츠 이렇게 3가지 있거든요. 셋 다 지분이에요. 근데 신디케이트와 조인트 벤처는 직접이고요. 이거는 간접이고요. 이건 다수고, 소수고, 뭐 이런 거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할 뿐이에요. 나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신디케이트 방식은 뭐냐면, 다른 사업과는 확연히 다른 게, 이 투자자 모집형을 제외한 나머지 방식들은 전부 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 빌려요. 사업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마련해서 사업이 끝나고 나면 금융기관에게 원리금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투자자 모집형은 특이하게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요. 사업이 끝나고 나면
다시 배당하는 방식입니다. 배당. 아시겠죠? 그러니까 차입 원리금상환이 아니라 지분 모집해서 나중에 배당하는 방식을 신디케이트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좀 특이한 방식이니까 따로 하나 기억하시고요. 사업수탁 방식은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사업수탁 방식은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댑니다. 개발업자가요. 사업 전반을 전부 다 대행해 줍니다. 심지어 분양, 임대, 사업까지 다 대행해 줍니다. 그리고 사업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에게 수익, 지분, 소유권, 원래 토지 소유자의 거니까 다 주고요. 개발자는 수수료 먹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왜 놀라라고 하냐면 신탁과 완전히 똑같고 방식이 일치합니다. 근데 차이점은 딱 한 개예요. 소유권 안 넘어가요. 그럼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누구 명의로? 토지 소유자 명의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끄집어볼게요. 사업수탁과 토지 신탁은 공통점이 엄청나게 많네요. 이거는 차이점부터 먼저 할까요? 소유권 이전이 되고 신탁회사 명의로 진행이 된다는 점 차이점 외에는요. 자, 대답하세요. 이익기술의 주체는 모두 다 누가 가져간다? 토지 소유자가 싹 다 가져간다. 그럼 이익기술의 주체 몇 사람? 한 사람. 개발자는 뭘 먹는다? 개발자는 수수료 먹는 방식입니다. 맞나요? 여기서는 공유란 말이 뜨면 돼? 안 돼? 안 돼. 왜냐면 수익, 지분. 자, 한번 써볼까요? 수익, 지분, 소유권을 누가 다 가져가니까? 토지 소유자가 다 가져가니까. 맞나요? 그럼 신탁에서는 뭘 먹고? 수수료. 결국 뭐 싸움이냐면요. 요거 두 개랑 요거 두 개 싸움이에요. 시험에서 맨날 요거 두 개 바꿔서 냅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공사비 대물 변제안과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은 토지 소유자가 싹 다 가져간다. X. 수수료 주고받는다. X. 뭔데요? 공유하면서. 여기서는요.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이익을 나눠 가진다. X. 공유한다. X. 수수료 주고받는 방식이죠. 이익계측의 주체는 몇 사람? 한 사람. 누가? 토지 소유자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 따라하세요. 따라하시는 게 좋아요. 탁수수료. 안탁 안수수료. 이게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수수료가 떠 있어. 앞에 탁이 아니야. 무조건 X. 알겠어요? 탁이 떴어. 나눠 가진다는 말이 나와. 그럼 무조건 X. 탁에서는 뭐가 뜨고? 수수료가 뜨고. 안탁에서는 수수료가 뜨면 안 돼. 방금 이거 안 따라하신 분들 후회하실 겁니다. 나중에. 이거 안 따라하신 분들은 나중에 문제를 다 읽어야 돼. 지문을 다 읽어야 돼. 지문 다 읽어야 되는데 방금 이거 따라하신 분들은 지문을 다 읽을 필요가 없어. 한 번 해보든지 말든지 내가 알았어. 이제 내가 안 하려고 그러네. 잔소리 해봐야 뭐 내 입만 아프지 뭐. 탁 수수료? 안탁 안 수수료. 반드시 기억하세요. 문제 빨리 푸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나중에는 왜 탁 수수료, 안탁 안 수수료 하라 했는지 뒤늦게 알게 됩니다. 제 깊은 뜻을 뒤늦게 알 거예요. 언젠간 알겠지? 언젠간 알겠지? 알아주고 날만 오면 돼. 네. 이번에는 저랑 사회간접자본시설, 우리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 하면 그 SOC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도로, 철도, 항만 같은 공공재를 얘기하거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간접자본시설 같은 공공재는 소유권을 개인이 가져가는 게 맞습니까? 정부가 가져가는 게 맞습니까? 정부가 가져가는 게 맞죠. 하지만 민간에게 시설 투자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자본을 투자받을 수는 있다고요. 그럼 민간에게 수익을 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민간이 시설 투자를 했으니까 결국에는 소유권을 넘겨봤는데 어떤 유형이 있는지를 5개를 보여드릴 거고요. 이 5개가 최근 5년 시험 치는 동안 3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확률로 치면 절반이 넘습니다. 나온다고 생각하고 보셔야 되는데 작년에도 이게 단독으로 나왔고 작년에는 일단 실반 보세요. 일단 즐거운 영어 공부 시간이 돌아왔으니까 영어 공부 좀 하고 봅시다. B, T, O, L 이런 단어들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B는 빌드입니다. 빌드. 빌드 뭐죠? 짓는 거죠. 짓다. 트랜스퍼. 오늘 트랜스퍼 많이 나오네. 트랜스퍼. 트랜스퍼는 이제 이전하는 거예요. 온이 뭐죠? 온? 소유하다는 뜻이죠. 소유자는 뭐죠? 오너 이런 뜻이죠. 영어 좀 약한 것 같은데 보니까. 우리가 영어 전반적으로 약한 것 같아. 큰 영어도 아닌데 이게. 오퍼레이트. 오퍼레이트는 뭐죠? 운영하다. 리스가 뭐죠? 임대하다. 그 부동산 임대할 때 렌트란 말도 쓰는데 부동산 임대는 리스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혹시 건물 앞에 포리스 이렇게 적혀 있으면 임대 중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어쨌든 지금부터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민자유치사업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 유치사업. 일반적인 민자유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 SOC 시설에 관한 민자유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OC는 이제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이라고 해서 소셜 사회 오버헤드 간접
캐피탈 자본이죠. 사회 간접 자본입니다. 그래서 민간 자본 유치 얘기하지 않고 그냥 민자 유치라고 합니다. 민자 유치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이요. 민간이 도로를 지었어요. 도로를 건설했어요. 빌드. 맞나요? 건설하자마자 소유권을 정부한테 넘겼어요. 트랜스포. 맞아요? 30년간 정부한테 운영권 받아냈습니다. 그러면 오퍼레이트. 맞아요? 예. 그럼 요거는 누가 직원을 뽑냐면 민간이 직원을 뽑아요. 그래서 거기서 요금 징수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아니에요? 공무원 아니에요. 민간, 그 시설 투자 민간에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직접 운영을 해요. 이해하셨어요? 30년간. 근데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민간이 짓고 소유를 민간이 하면서 운영을 해요. 온 오퍼레이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30년간 운영하다가 정부한테 기부채나 이제 트랜스퍼 하는 거. 이게 BOT 방식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알겠죠?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도로 같은 경우는 민간이 직접 요금 징수를 하기에는 적합한 시설이지만 우리 이런 거 있어요. 이제 전기, 수도, 가스라든지 아니면 기숙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은요. 운영을 누가 하냐면 그냥 정부가 해요. 정부가 운영을 해요. 그러면 사용료도 누가 징수를 해요? 정부가 징수를 해요. 대신에 민간이 이 사업에 대한 시설 투자를 했기 때문에 민간에게 정부가 그 시설 사용에 대한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자, 민간이 뭐 했어요? 지었어요. 소유권 정부한테 넘겨놓고 임대료 민간이 받았어요. BTL 방식입니다. 작년 시험에 나왔던 거고. 이것도 반대로 민간이 짓고 임대료 먹고 나서 트랜스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 약한 것들은 끝까지 BOO 방식도 있어요. BOO는 민간이 뭐하고? 짓고 민간이 끝까지 소유하고 운영하고 소유권 넘기는단 말이 없으면 BOO 방식입니다. 5개 다시면 나와요. 5개 다시면 나오는데 이건 시험에 나오면 엄청 쉬워요. 왜냐면 순서대로 끝까지 가지고 하면 돼요. 민간이 지었네, 동그라미 한번 하고요. 민간이 소유권 넘겼네, 동그라미 한번 하고요. 운영권 받았네, 동그라미 한번 하고 BTO 이렇게. 민간이 지었네, 민간이 소유하고 운영했네, 넘겼네, BOT. 민간이 지었네, 소유권 넘겼네, 그리고 시설 사용권에 대해서 임대료를 먹었네, BTL. 민간이 지었네, 임대료 먹고 나서 넘겼네, BLT. 민간이 짓고 소유 운영하고 끝까지 소유권 안 넘겼네, BO.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방식의 차이점, 굳이 한번 느껴보자면, 우리가 오퍼레이트가 들어가는 방식과 리스가 들어가는 방식으로 구분하시는 게 좋아요. 오퍼레이트가 들어가는 방식은 수익형 방식이라고 하고요. 리스가 들어가는 방식은 임대형 방식이라 그래요. 그럼 수익형 방식은 직접 민간이 시설 사용자에게 요금 징수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도는 돼요. 근데 생각했던 것만큼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위험이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방식은요, 누가 제안하냐면 민간이 먼저 해보겠다고 제안합니다. 내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정부가, 그럼 한번 해보세요. 라고 채택하는 방식이고요. 얘는 사후적으로만 수익을 보장해 줍니다. 사후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각했던 것만큼 수익이 안 나잖아요. 우리 왜 뉴스 같은 거 보다 보면, 민간이 뭐 예를 들면 무슨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게 적자가 나서 우리 세금으로 보존해 줬다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오퍼레이트 방식이에요. 사후에 수익이 안 나면, 다는 아니라도 일정 부분을 보존해 줍니다. 근데 BTL 방식은요, 요금 징수는 누가 하냐면 정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 사용자는 정부한테 요금을 내는 거고요. 근데 임대료를 갖다가 민간에게 지급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안전방이에요. 정부가 임대료를 떼먹는 일은 없거든. 근데 직접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수익은 안 날 수 있어요. 낮은 수익, 낮은 이익이고요. 이거는 보통 이제 정부가 먼저 제안합니다. 이거 한번 해보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민간이 괜찮네요 하고 채택을 하는 방식이고요. 그럼 얘는 어떤 특징이냐면 사전적으로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임대료 안에 처음부터 이제 수익이 보장돼 있는 거지. 하지만 직접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돈은 안 될 수 있겠지. 이해하셨어요? 네, 그런 방식. 그래서 수익형 방식과 임대형 방식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실 필요는 있다 하는 거. 요까지가 부동산 개발이었습니다.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될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부동산 개발의 주체 1섹터, 2섹터, 3섹터 그랬고 부동산 개발의 단계 5단계짜리와 7단계짜리 구분하시고 부동산 개발의 위험 법 12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봤었고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5단계설과 2단계설로 구분해가지고 어떤 거 분석하는지 재개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어요. 특히 보존 재개발과 수복 재개발은 비교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고 부동산 개발의 유형 단순, 환지, 매수, 혼합, 신탁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봤고요. 택지개발 크게 분류하면 공영개발과 민간개발이 있고 작게 분류하면 민간개발은 또다시 자체 지주공동 신탁 컨소시엄에 있으며 지주공동은 또다시 등가교환, 대물변제와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과 투자자 모집형과 사업위탁형이 있는데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좋지만 대물변제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과 신탁, 수탁 이 두 개의 차이점 특히 신탁과 수탁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민간 자본주의 사업 방식 마지막 BTO, BOT, BTL, BLT, BOO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 개론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공부를 해놓으시면요, 이 도움 안 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뉴스 같은 거 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도요, 이게 다 이해가 돼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 말인지 모르고 듣는 거랑 뭔 말인지 아는 거랑 알고 듣는 거랑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죠. 눈빛 보면 또 알아요. 눈빛 보고 이 사람 아는지 모르는지. 눈빛 보면 또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험 관련해서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예. 이번에는 다 아는 건데 이제 이걸 이름을 제가 붙여주는 거죠. 아, 이게 그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관리. 자, 책 보지 마시고 칠판 보시면 돼요. 부동산 관리. 저기 여기 앞에서 두 번째 앉아 계신 분은요, 내 눈치 보지 말고 필기를 하셔도 돼요. 알겠죠? 예, 요분은 내 보니까 필기를 안 하면 안 되는 분인 것 같아요, 내 느낌에. 그러니까 제가 이름이 뭐예요? 아, 괜찮아요. 네, 자유이용권 드리려고 그래요. 예. 이 정선 씨는요, 눈치 보지 말고 필기, 프리패스. 그러니까 자꾸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딱 눈이 마주쳤을 때는 약간 필기를 멈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필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겠죠? 예. 내가 공법생한테도 얘기해 놓을게. 1분단 앞에서 두 번째 줄에 필기할 때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얘기해 놓을게. 알겠죠? 예, 그러니까 다른 쌤들한테 얘기해 놓을 테니까 프리패스. 예. 마음껏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요분 외에는 필기하다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기 안 해도 됩니다, 진짜. 필기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분은 내가 보니까 아까 필기 안 할 때 약간 모습을 약간 봤는데 불안하고 초조해하세요. 약간 내랑 눈이 마주치고 필기를 한 2, 3분 정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상당히 불안, 동공도 확대되고요. 약간 매스꺼움이나 어지러움 정도 호소하는 것 같거든요, 보니까. 조금 약간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분은 필기하시는 걸로 제가 허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분 외에 나머지 분들은 필기를 안 하시고 그냥 수업만 들으셔도 됩니다. 정선 씨는 지금부터 필기 시작하시죠. 자, 부동산 관리. 자, 부동산 관리는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부동산 관리의 세 가지 영역. 첫 번째 이제 시설 관리라는 게 있고요. 시설 관리라는 게 있고, 건물 임대차 관리라는 게 있고, 자산 관리라는 게 있어요. 자산 관리. 부동산 관리에는 시설 관리, 건물 임대차 관리, 자산 관리가 있는데, 시설 관리는 건물을 유지하는 관리이고요. 건물 임대차 관리는 재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자산 관리는 투자 관리인데, 일단 세 가지 관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산 관리예요. 여기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제일 많고. 그런데 여러분들 뭘 기억하셔야 되면, 시설 관리의 종류, 건물 임대차 관리의 종류, 자산 관리의 종류, 그 구체적인 예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 암기라는 건데, 사실 단순 암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자, 들어보세요. 시설 관리는 뭐 있냐면, 설비, 운전, 보수, 에너지, 청소, 방범, 방제, 외주 관리, 이런 것들입니다. 딱 듣는 순간, 시설이 고장이 났으며, 고쳐달라고 하니까 그걸 고쳐주는 아주 소극적인 건물의 어떤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맞나요? 그게 시설 관리예요. 건물 임대차 관리는 재산 관리인데요. 주로 어떤 말이 나오냐면, 비용, 지출, 수입이란 말이 나와요. 비용, 지출, 수입, 그리고 임대차,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비용 계획, 지출 계획, 수입 목표 같은 걸 수립하고요. 임대차를 유치하거나 유지하는 관리를 재산 관리, 그러니까 건물 임대차 관리입니다. 이 관리는 재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라면 그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관리가 자산 관리입니다. 재산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자산을 많은 거, 증식하는 거. 자산을 증식하려면 뭐를 잘해야 돼요? 투자를 잘해야 되죠. 그럼 이런 것들 어떤 게 나오냐면 매입, 매각. 사거나 팔거나 하는 단계에서 재산 증식이 이루어지지. 재개발, 재투자, 리모델링. 왜 하는 거야? 재산을 증식하려고. 재개발, 재투자, 리모델링. 그 다음에 뭐 투자 리스크를 판단한다든지, 포트폴리오를 짠다든지,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투자 관리가 됩니다. 근데 사실 뭐 시험에는 건물 임대차 관리는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고, 시설 유지 관리하고 자산 관리, 투자 관리하고 요거 두 개 정도만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마지막에 수업 막판에 요거 형광펜을 드릴 거고 요거 형광펜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요거하고 두 개만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법경계 관리가 있는데, 자, 기술적 관리가 있고요. 경제적 관리가 있고요. 법률적 관리가 있습니다. 법경기. 자, 기술적 관리는 뭐 경계를 확정한다든지 측량을 실시한다든지 사도를 방지한다든지 경사지 대책을 세운다든지, 그 외에도 위생관리, 설비관리, 보안관리, 보전관리가 있는데 따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보안관리입니다. 보안관리. 자, 보안관리가 먼저 알려드릴게요. 보안관리는 방범하고요.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방제요.
우리가 흔히 보안 그러면 방법만 생각하시기 쉬운데 부동산 관리라는 학문적으로 내용을 들어갔을 때는요. 재해 대책을 세우는 것까지도 보안 관리에 들어가요. 그래서 혹시 화재보험이나 재해보험 등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가 무슨 관리 때문입니까? 라고 물으면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방제 대책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서 보안 관리에 들어간다. 보험은 무슨 관리다? 보안 관리다. 둘 다 보조로 시간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경제적 관리는 수익이 제대로 산출되고 있는가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나오냐면 회계 관리, 손익분기점 파악, 수지 관리 이런 게 나오거든요. 하나 따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인력 관리입니다. 무슨 관리? 인력 관리. 인력 관리. 인력 관리가 이제 수익과 관련되는 경제적 관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회사 매출액은 크게 좌지우지됩니다. 그렇습니까? 특히 이 사람에 따라서 매출액이 큰 차이를 보이는 업종이 뭐냐면 저희 업종이에요. 교육업종. 교육업종 동영상 콘텐츠 사업, 학원이나 동영상 콘텐츠 사업은요. 사람 하나의 매출액이 진짜 정말 몇십 프로 좌지우지됩니다. 그래서 우리 왜 흔히 뭐 1타 강사라 그러잖아요. 1타 아세요? 1타? 1타 그러면 이제 전국 첫 번째. 그게 1타 아닙니까? 그 강사가 있는 업체와 없는 업체 차이는 매출액이 진짜 큰 차이가 납니다. 내 이 얘기 왜 했는지 알죠? 부동산 학개론 대한민국 1타는 누구예요? 어떻게 알았지 그거? 내 별 다른 얘기 안 했는데. 정말 이거 만약인데 우리 학원에 그 개론생이 내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끔찍하지 않나? 개론 얼마나 어려운 건데. 끔찍하잖아요. 동영상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개론은 내가 우리 학원에서 랜단에서 개론을 강의 안 하면요. 이게 랜단하는 존폐 위기에 놓여져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거지. 사람 하나에 따라서 정말 회사 매출액이 좌지우지됩니다. 요거 인력 관리는 항상 수익과 연관을 지어서 경제적 관리로 넣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법률적 관리는 소유권이나 규제 같은 걸 파악하는 건데 두 가지를 좀 조심하실 건데요. 도난 방지, 그 다음에 계약 관리. 자, 토지는 누구 훔쳐가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도난을 방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20년간 소유의사로 타인의 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민법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점유취득시효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점유취득시효는 그 소유권을 타인으로부터 보전하자라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유권 보존의 관점에서 법률적 관리로 들어갑니다. 권리관계를 파악한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다음 계약관리. 이건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제대로 이행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특히 팔아먹는 사람, 매도인의 어떤 하자담보 책임 문제가 발생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금을 감액하는 경우도 있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자체를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을 때는 법적인 책임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거 민법 시간에 배울 거예요. 이거 법률적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 보험에 가입하는 방제 대책을 세우기 위한 보안 관리는 기술적 관리로 들어오는 거구나. 인력 관리는 매출액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제적 관리로 들어오는 거구나. 도난을 방지하거나 계약 관리는 법적인 책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률적 관리로 들어오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부동산 관리에서 그나마 제일 중요한 거, 한 개만 골라봐라. 그러면 여러분들 한 개만 고르라면 저는 고르겠어요. 자, 보세요. 자가관리라는 게 있어요. 같은 말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직영관리, 직접관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위탁관리라는 게 있어요. 같은 말로는 간접관리, 외주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혼합관리가 있습니다. 자, 혼자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를 자가관리라 그래요. 관리 전문 업체에게 맡기는 경우를 위탁관리, 외주관리라고 하고요. 일부는 내가 하고 일부는 남이 하는 자가에서 위탁으로 하는 과도기적 형태 관리 방식을 혼합관리라고 하는데 혼합관리는 시험에 딱 한 개만 나옵니다. 혼합관리는 잘 됐을 때는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혼합관리가 잘 못 됐을 때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불명확하다? 불명확하다. 일부는 내가 하고 일부는 남이 얘기하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 정도. 그 외에는 자가관리와 위탁관리의 장점과 단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자가관리와 위탁관리의 장점과 단점은 시험장 가서 즉석에서 해결하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수업을 듣고 가시면 상당히 신속해지겠죠. 빨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 잘 들어놓으세요. 시험장 가서 즉석에서 생각해도 자가관리는 그러하겠네. 위탁관리는 그러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일단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자가관리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기밀 유지나 보안에 유리합니다.
자기 부동산의 흠결하자를 자기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자기 거니까 얼마나 친절하겠어요. 서비스 정신이 높아요. 세 번째는 자가 관리를 했을 때 요 말 좀 기억하세요.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종합적 관리가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내가 혼자 이 부동산을 쭉 관리해 왔어요. 그럼 재작년에 뭘 교체했는지도 알고요. 작년에 뭘 교체했는지도 알고요. 올해 뭘 교체해야 될지도 알고요. 내년에 뭘 교체할지도 알고요. 후년에 어떤 걸 교체하면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관리를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놈도 관리하고 저놈도 관리하게 되면요. 그 단계에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요. 교체한 걸 한 번 더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교체해야 될 것을 뒤늦게 교체한다든지 해서 관리의 어떤 이중 비용 부담, 종합적인 관리는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도요. 한 사람이 쭉 관리해 오던 차가 관리가 잘 된 차지 여러 사람이 관리하던 차는 종합적인 관리가 안 된 차라고 봅니다. 맞나요? 그래서 자가 관리가 종합적 관리가 유리해요. 그리고 업무 처리가 상당히 신속합니다. 혼자 의사결정해서 혼자 결정하면 되니까. 그리고 신뢰도가 높아요. 자기 거니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자가 관리의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첫 번째 단점이 본업에 열중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관리도 해야 되고 자기 본업도 있다면 본업에 열중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타성화에 빠집니다. 영어로는 매너리즘이라고 하는데 타성화 알고 계시겠지만 사람이 한 가지 업무를 계속하다 보면요. 타성이 빠지기가 쉬워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너무 한 가지 업무를 오래 하다 보면 타성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타성이란 건 이제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 수학능력 시험과는 다르게 일반 자격시험은요. 재수하는 사람들이 점수가 반드시 더 잘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수하는 사람들이 작년에 그 20점이나 30점으로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한 55점, 58점, 59점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59점, 58점을 받고 출발하기 때문에 점수가 훨씬 더 잘 나와야 되는데 재수생들이 막상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냐면 타성이 빠지시면 그런 점수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타성이 뭐냐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신선한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내용도 많고 하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면 별도 치고 열심히 해요. 좀 열심히 적극적으로 한다니까. 근데 작년에 공부 좀 한 해보셨던 분들은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내가 중요한 줄 알았다. 내가. 별 치세요. 그러면 작년에 별 쳤는데 이거 틀렸다. 이거 내가.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삐딱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적극적이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만 잘 잡으시면요.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 공부를 했다는 걸 잊고요. 진짜 처음 공부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주시면요. 100%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성에 빠지는 게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공부를 쭉 너무 많이 하다 보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적극성을 기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갈리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더 있죠.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거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비용이 과다 지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동차를 관리업체, 그러니까 자동차 관리업체 카센터에 맡기는 사람들은 위탁 관리를 하는 거고요. 자기가 직접 자동차를 관리하는 경우를 자가 관리라고 합니다. 근데 자동차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엔진오일이 조금 부족합니다. 엔진오일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엔진오일을 채워주면 됩니다. 채워주는데 아는 카센터 가면 공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되는 건데 자가 관리를 하는데 전문성이 없어. 또 보니까 오일을 못 채우는 거예요. 엔진오일을. 엔진오일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엔진 들러붙어요. 몇백만 원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몇천 원만 있으면 해결했을 것을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자동차 지식이 없는 분들은요. 카센터에 관리를 맡기세요. 아, 이거 올 갈 때 된 것 같은데 언제 갈아야 됩니까? 이렇게 맡기시대. 돈 좀 주더라도 그게 비용이 오히려 과소 지출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자동차를 관리하죠. 왜냐하면 저는 운전병 출신이거든요. 운전병 출신이에요. 운전병 출신들은 운전만 하는 줄 알았는데 2등병, 1병 때는요. 정비만 해요. 상병쯤 돼야 차 끌고 나갈 수 있어요, 사실은. 제대로 된 자기 차도 배차가 되고 부사수도 두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만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정비 잘하죠. 나는 자가관리 해도 되지만 여러분 자가관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맡기세요. 저기 SK 그 있잖아 뭐야 저기 스피드메이터 근데 맡기세요. 알겠죠? 예. 돈이 좀 들어도 어쩌겠어. 전문성이 없는데 맡기세요. 알겠어요? 네. 그 위탁관리 장단점을 볼 건데 위탁관리 장단점 보시지 마세요. 보시지 마시고 자 따라하세요. 크로스. 예, 크로스 알죠? 네. 크로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위탁관리 장점 본업에 열중할 수 있고요. 타성화를 방지하고요. 전문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비용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맞나요? 위탁관리 단점은요. 기밀 유지나 보안에 불리하고요. 서비스 정신이 떨어지고요. 종합적인 관리 안 되고 신속하지 못하고요.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대신에
자가관리의 장점, 단점을 명확히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됐나요? 위탁관리 장단점은 뭐? 크로스에서 반대. 그냥 반대하면 안 돼. 이게 그냥 반대고요. 크로스는 이렇게 크로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크로스로 뒤집어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임대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임대차. 막 어렵진 않죠? 예, 원래 부동산 관리 파트가 이렇게 쉬워요. 편하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지금 편안하세요? 편하게, 지금처럼 편하게 하시면 돼요. 자, 부동산 관리에서 임대차 유형하고요. 유형하고 임차자 선정인데요. 자, 설명 좀 들어보세요. 이것도. 자, 부동산이 주거용이냐, 매장용이냐, 공업용이냐에 따라서 임차자 선정 기준과 임대차 유형이 달라집니다. 자, 주거용 같은 경우는요, 다른 임차인들과 얼마나 잘 어울릴 수 있느냐는 유대성 보고 임차자를 선정합니다. 유대성.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원룸을 가지고 있어요. 원룸은 주거용 아닙니까? 그죠? 임차인이 세를 들어오는 거예요. 임차자를 한번 만났는데 아직 임대차 계약을 결정하기 전입니다. 근데 막 이렇게 문신도 있고 막 착하게 살자 뭐 문신도 있고 뭐 머리 깍두기 머리 하고 뭐 그래가지고 방 있어요 막 그러고 왔어요. 그럼 뭐라 그래? 방 없는데 그래야 되는데 다른 임차인들과 어울리기 어렵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원룸을 가지고 있는데 결혼생이 왔어요. 결혼생 와가지고 방 얻을 수 있어요? 뭐 네 주말에는 가이드 해드릴게요 막 그러고 그래. 좀 해야지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른 임차인이 얼마나 어울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임차자 선정 기준으로 잡아요. 주거용은요. 유대성. 매장용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가능 매상고입니다. 매상고입니다. 내 건물을 얼마나 살릴 수 있는 임차인이냐. 공업용은 이걸 따질 수밖에 없죠. 적합성이에요. 그러니까 임차자가 아무리 마음에 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업종이 안 맞으면 못 들어와요. 공업용은요. 그러니까 뭐 전력, 기계, 설비 이런 게 맞아야 됩니다. 맞죠? 예. 아니면 오염물을 처리할 수 있는 정화시설 이런 것들이 적합해야지 들어오지 적합성이 없으면 못 들어옵니다. 업종이 적합해야 된다. 자,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조임대차라는 걸 쓰고요. 조임대차. 매장용 부동산은 비율임대차라는 걸 쓰고요. 공업용은 순임대차라는 걸 써요. 조임대차는 총임대차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처음부터 모든 임대료를 다 지불하는 임대차를 조임대차라 그래요. 그 주거용은 한 번 임대료 결정이 되면 더 이상 추가 임대료는 안 내도 되는 임대차 유형이 조임대차예요. 그러니까 세금, 보험료, 유지 수선비 같은 모든 항목이 처음부터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조임대차. 비율임대차는 일단 기본 플러스 수익 비율이거든요. 기본 임대료 내고 수익 비율에 따라서 추가 임대료를 내는 방식인데 이건 좀 이따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순임대차는 순수 임대료를 낸다 그래요. 기본이란 말을 안 쓰고 나머지는 협상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모든 걸 처음부터 다 주면 조임대차, 수익의 비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임대료를 주면 비율임대차, 순수 임대료를 내고 나머지는 협상하는 걸 순임대차라고 하는데 조임대차는 다 줬기 때문에 됐고요. 매장용의 비율임대차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매장용의 비율임대차는 이런 겁니다. 자, 여기 롯데백화점에 가봤더니만 매장이 3개 있는 거예요. A 매장, B 매장, C 매장이 있는데 C 매장은요 에스컬레이터 내리면 바로 옆에 있는 매장입니다. 그 매장을 그 층을 둘러보려면요 이 매장을 안 거치고는 못 둘러봐. 아니나 다를까 한 달 매출액이 900이에요. B 매장은 위치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매출액이 700이에요. A 매장은 저기 화장실 옆에 있어요. 화장실 옆에. 일부러 거기 갈 일 없으면 냄새도 나고 좀 그래 보면. 그러니까 매출이 400입니다. 근데 이 3개 매장이요. 롯데백화점 안에 있는 3개 매장이 똑같은 임대료를 낸다는 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비율임대차를 쓰는데 비율임대차는 항상 이런 구조예요. 기본 250에 보고 계시나 지금? 네. 기본 250에 추가 500만원 초과할 때 초과 부분에 대해서 20% 추가 임대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비율임대차입니다. 어떤 식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 알죠? 기본. 네. 기본은 뭐예요? 기본은? 250. 그게 250인데 그게 뭐냐고? 기본은 무조건 내는 걸 기본이라 그래요. 알겠죠? 예, 추가. 그래서 최종 임대료입니다. 자, 갑니다. A는 추가 임대료를 안 내요. 얘는 기본만 내요. 왜냐면 500을 못 넘었거든요. 맞아요? 예. 얘는 500 넘은 부분이 얼마냐면 200이잖아요. 200에 대해서 초과 20%를 더 내요. 220%니까 40이겠네? 얘는 최종 임대료가 290이겠네? 예. 얘는 초과되는 부분이 400이에요. 420%니까 80이겠네? 맞아요? 330이겠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돈 많이 버는 놈 많이 내고요. 돈 적게 버는 놈 적게 내라.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요게 비율임대차예요. 비율임대차는 수익의 비율에 따라서 추가 임대료를 내는 방식이 됩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건 A 매장이에요. 500보다 적은 매출 올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1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20%만큼 깎아주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왜냐면 기본은 말 그대로 기본이거든요. 우리가 무릇 기본이라 하면 맥주 3병에 기본 안주 하나를 기본이라고 하잖아요.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옛날에 좀 놀았잖아. 우리 마음 잡고 공부하는 거잖아, 지금. 예전 생각해보라고. 그까지 모르는 척 하실 거예요? 네. 우리 무릇 기본이라 하면 맥주 3병과 기본 안주 하나를 얘기하는데 맥주 1병만 먹었다고 기본을 안 내는 건 아니잖아요. 아시네, 그죠? 우리 기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요 분은 기본 잘 하시는 분이니까, 한번 물어보시면 기본에 대해서 심도 깊은 대화도 해줄 거고, 그 기본을 할 때 있었던 일,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일단 기본이에요. 순임대차라는 건 뭐냐면 이걸 순임대차라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순수 임대료를 당연히 지불하고요. 나머지 항목을 우리가 3가지로 항목을 분류하거든요. 다 따라해보세요. 세금, 보험료, 유지수선비. 요런 항목들은요, 업종에 따라서 협상을 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 순수 임대료는 당연히 주시고 세금까지 내주세요라고 협상을 하면 1차 순임대차라고 하고요. 보험료까지 세금 받고 보험료까지 내주세요 그러면 2차 순임대차라고 하고요. 보험료 받고 유지수선비까지 다 내주세요 그러면 3차 순임대차라고 합니다. 글자 수가 많아질수록 1차, 2차, 3차라고 하는 거예요. 세금 1차, 보험료 2차, 유지수선비 3차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금은 2글자니까 2차고 보험료는 3글자니까 3차고 유지수선비는 5차고 그러면 안 돼요. 세금은 1차, 보험료는 2차, 유지수선비는 3차.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화재 위험도가 제일 높은 부동산은 주거용, 매장용, 공업용 중? 공업용. 공장에 불났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공장은 화학약품 같은 거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화재 위험도가 커요. 그래서 분류를 하긴 하는데 대부분 보험료 받고 싶겠어? 안 받고 싶겠어? 받고 싶어 한다, 공장은.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3가지 부동산 중 감가상각의 정도가 가장 심한 부동산이 뭘까요? 감가상각의 정도. 감가상각의 정도가 제일 심한 부동산 1등이 공업용이에요. 공업용은요, 생각해봐요. 24시간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까? 있잖아요. 공업용은 기계도 많이 들어가 있고, 지게차도 왔다 갔다 하고 하잖아요. 부동산 임대하고 나면요, 감가상각이 제일 심해요. 알겠어요? 그 다음으로 심한 거. 그 다음은 주거용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매장용. 매장용이 감가상각이 제일 덜해요. 여러분들, 공업용은요, 한번 빌려주고 나면 공장 감가상각이 엄청 심해요. 그 다음에 주거용이에요, 주거용. 주거용과 매장용 중 주거용이 감가상각이 더 심한 이유는 뭐냐면 주거용은 새 들어 살러 온 임차인이 그 부동산에 시설 투자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남의 집에 사는데 시설 투자를 합니까? 남의 집 사는데 대리석 깔아놓고 남의 집 사는데 욕조 다 바꿔놓고 붙박이 설치하고 이런 경우 있냐고. 왜 안 하는데 왜? 남의 집이잖아. 남의 집. 2년 살고 나가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흥분되네. 아니 남의 집인데 막 도배장박 깔끔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요. 남의 집인데. 근데 매장용은요, 남의 가게라도 시설 투자합니다. 왜 하죠? 인테리어 장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장용 같은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을 보면요, 상가들은요 엄청 오래된 건물인데 1층은요 삐까뻔쩍하게 해놓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네. 이 건물이 이거 임차거든요. 이 건물. 여기 주인 따로 있다고, 이 건물. 근데 장판 깔았다고. 장판 이거 엄청 비싸게 주겠다고 내가 이거. 내가 시설 투자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원래 장판 우리 스카치 테이프 붙여놓고 막 그랬단 말이야. 막 지랄하더라고 나한테. 근데 장판 다 깔았어요. 좀 조심해 쓰세요. 네. 깔았다고 이거. 시설 투자를 계속 한다고요. 왜 합니까? 장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매장용은 시설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감가상각 정도가 제일 덜해요. 그럼 감가상각이 제일 심한 건 누구다? 공업용이다. 공업용은 유지수선비 받고 싶다, 안 받고 싶다? 받고 싶다. 보험료는 당연히 받고 싶고. 그래서 협상을 해가지고 3가지로 분류하긴 하나 대부분 공업용은 몇 차 순임대차가? 3차. 그러니까 무슨 내용까지 받아내는 유지수선비까지 받아내는 3차 순임대차가 가장 일반적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거는 지금 고개만 끄덕끄덕 넘어가시면 돼. 넘어가셨다가 나중에 제가 주거용은 유대성이 조임대차입니다. 매장용은 가능매상고의 비율임대차입니다. 비율임대차 뭔지 알죠? 간단하게 한번 언급하고, 공업용은 적합성의 3차 순임대차인데 3차는 유지수선비까지 받아내는 건데 대충 요거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겠다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시험 직전에 한 번만 더 보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마지막으로 건물의 수명 단계 5단계. 이해 안 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암기가 지금 안 돼서 그렇지 이해 안 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암기는 후반부에 하면 되니까. 마지막으로 건물의 수명 단계 5단계가 있습니다. 자, 건물의 수명 단계 5단계는
건물의 수명 단계. 첫 번째가 이제 전개발 단계가 있습니다. 전개발 단계. 두 번째가 신축 단계. 세 번째 안정 단계. 네 번째 노후 단계. 다섯 번째 완전 폐물 단계. 완전 폐물 단계들이 그냥 저는 폐물 단계라고 할게요.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전신 안 높여, 전신 안 높여. 시작. 전신 안 높여, 전신 안 높여. 잘하셨어요. 머릿속에 자꾸 전신 안 높여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예. 일단 전개발 단계는 신축 전 단계, 개발 전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용지에 있는 단계. 여러 가지 규제, 공법상 규제 관계라든지 시장조사, 이 건물 지었을 때 어떤 식으로 지으면 좋을까 하는 단계를 전개발 단계라고 합니다. 신축 단계가 되면 건물이 완성된 단계로서 새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유용성이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안정이 되면 중고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새거의 기능은 사라지고요. 이 단계가 가장 장기고요. 이 단계가 수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예요. 따라서 혹시 돈을 쓰고 싶다면, 지출을 하고 싶다면, 또는 개조나 수선을 하고 싶다면 이 안정 단계 지출하는 것이 좋아요. 노후 단계는 이 건물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악화된 걸 고쳐야 될까요? 안 고쳐야 될까요? 고쳐, 안 고쳐? 불편한 대로 쓰세요. 불편한 대로. 안 고쳐? 지출 억제합니다. 돈 어디서 쓰는 게 좋지? 안정에서 쓰는 게 좋지. 여기서는 돈 쓰는 게 안 좋아요. 좀 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건물 교체를 계획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다시 철거하고 새로 지어 말아 하는 거. 폐물 단계는 이제 쓸모가 없어지는 단계예요. 아예 쓸모가 없어지는 단계고, 여기는 뭐 지출할까 말까 고민하는 단계가 아니고 교체가 전제돼야 되는 단계입니다. 교체 계획을 여기서 하면 늦어요. 교체 계획은요, 어디서 들어가야 되면 노후에 들어가서 교체를 전제하는 단계가 폐물 단계가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왜 전신 안 높이라고 암기라고 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험 이렇게 나와요. 유용성이 최고인 단계는 안정이다, 이렇게 나와요. 안정은 새 거예요, 중고예요? 중고. 신축이 새 거예요. 유용성은 언제 제일 높죠? 새 거였죠. 신축이 제일 높아요. 근데 이게 건물의 수명 단계 5단계 중 신축 단계에서 유용성이 최고가 정답인데 안정 단계에서 유용성이 최고다 그러면 마치 감쪽 같아요. 안정 단계에서 최고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사람이 그래. 선배들 대상으로 임상실험 한 거야, 내가. 임상실험 했는데 유용성 최고는 안정 단계라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맞대. 지금 말고 한 달 뒤에. 한 달까지 갈 것도 없어요. 다음 주에 당장 내가 건물의 수명 단계 5단계 중 유용성이 가장 높은 단계는 안정이죠. 그럼 맞다는 한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때 머릿속에 움직여야 됩니다. 뭐가요? 전신 안 높여가. 알겠어요? 전개발 단계, 신축 단계, 안정 단계, 노후 단계, 폐물 단계잖아. 새 걸 때 유용성이 제일 높습니다. 안정은 중고라 그랬습니다. 그럼 새 거가 뭐야? 신축. 신축이 유용성이 제일 높아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후 단계에서는 여기저기 악화되잖아. 그럼 이거 고쳐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고치자 그래요. 고치자 그래요. 고치자. 돈 쓰세요. 돈은요, 여기서 써야 돼요. 안정 단계에서 써야지 수명이 길어지고 제일 장기로 갈 수 있어요. 여기서는 악화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억제하고요. 교체 계획을 세우는 게 좋아요. 알겠어요? 폐물 단계에서는 건물 교체가 계획이 돼야 되겠죠? 아닙니다. 폐물 단계는 교체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교체 계획은 어디서? 노후 단계에서. 머릿속에 자꾸 뭐가 움직이고 있어야 되면 전진화 목표가 움직이고 있어야지 이건 안정인데? 이건 신축인데? 이건 노후인데? 이게 폐물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까?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저 보세요. 신차 하나 살려 그래요. 새 거. 누구든지 새 거 사고 싶잖아. 중고차 타기 싫잖아. 새 거 사고 싶잖아. 남 차든 차 타기 좀 찝찝하잖아. 새 거 사고 싶어요. 차 살 때 그냥 살 수 없잖아요. 시장도 사고요. 사기 전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동급에 어떤 차가 있고 나한테는 어떤 자동차가 맞는지를 따지는 단계, 전개발 단계입니다. 아직 사기 전 단계입니다. 새 거 사왔습니다. 자동차. 새 거 사면 어때요? 좋죠. 새 거 사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음 사오는 날은 차에서 자야 됩니다. 첫날 밤이니까. 근데 차에서 잤어요. 네, 차에서 자고 올게. 그랬어요. 미친놈이라 그러더라고요. 네가 미쳤다 해도 나는 차에서 잘 거다 하고 차에 같이 잤어. 이불 딱 덮고 차 같이 잤죠. 이렇게. 왜냐면 첫날 밤이니까. 맞죠? 차 탈 때 어떻게 타요? 실내화 신고 타는 거죠. 흙 묻은 신발을 갖다가 차에 던지고 있죠. 기계사차 돌려 안 돌려? 안 돌려. 기계사차 돌리면 되나? 기계사차 돌리면 차 타기스 나는데. 면봉으로 딱. 유용성이 가장 높은 단계, 신축 단계입니다. 알겠죠? 차가 3년쯤 타요, 이제. 3년쯤 타면 그 신축의 어떤 유용성은 사라지는 거죠, 그죠? 그때는 막 기계세차도 돌리고, 신발 신고 타고 차에서 자다가 입 돌아가니까 차에도 안 자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단계 가장 장기예요.
당기고 수명 결정하고 그 단계에 오일도 잘 갈아주고 소모품 같은 것도 교체를 잘 해주자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자동차 수명이 상당히 연장될 수 있어요. 근데 한 10년쯤 지나면요 노후 단계를 접어들거든요. 이 단계는 여기저기 고장이 막 나는 시기예요. 악화되기 시작하는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는 웬만하면 불편한 대로 타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저기 중고차 매매 상사 갖다 주면 200만 원밖에 안 준대. 근데 이 차를 올 수리하는 데는 300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불편한 대로 그냥 타고 다니는 거지 큰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그냥 타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넘은 차들은 왜 그 범퍼에 기스 있고 이래도 잘 수서 나가잖아요. 불편한 타고 다니지. 그러니까 지출 억제하고 이제 다른 차가 있나 하고 교체를 계획하는 단계입니다. 폐물 단계는 이제 완전 자동차 15년 더 이상 가는 거예요. 용케도. 그러면 쓸모가 없어지는 단계죠. 교체가 뭐 된다? 전제. 교체 전제라는 건 뭐냐면 자동차가 섰어요. 당황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왜냐하면 교체를 전제했기 때문에. 레카차에 끌려가는 내 차를 바라보면서 그래 안녕 그동안 고생 많았어 잘 가 할 수 있는 단계가 폐물 단계입니다. 교체가 전제가 되는 단계 이해하셨어요? 그 자동차 사는 단계 5단계 그 다음에 근무로 수명 단계 5단계 같은 말로 기억하시고 머릿속에 전신 언어표가 움직이고 있으면 틀리진 않아요. 근데 머릿속에 전신 언어표가 없는 사람들은 자꾸 이게 헷갈려.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근무로 수명 단계는 전신 안노폐 전신 안노폐 계속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재로 가겠습니다. 교재 519쪽. 자, 기계적으로 밑줄만 긋지 마시고, 밑줄 그으면서 했던 내용 복습 한번 더 해보는 겁니다. 예. 519쪽에 가시니까 6번에 택지개발 나옵니까? 택지개발 가로 1번에 공영개발이란 말이 하단부에 있습니다. 공영개발. 별 하나 때려 주시고요. 동그라미 1번에 공영개발의 의 체크하시고, 동그라미 2번에 공영개발의 필요성, 기업과 니은을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한 장 넘기시면 조금 중요하게 나옵니다. 520쪽 동그라미 4번에 공영개발의 장단점이 있습니까? 네. 장점 A, B, C, D 4개 묶으시고요. 단점 A, B, C, D 4개 묶으시기 바랍니다. 장점 4개와 단점 4개가 중요합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 7번에 민간에 의한 부동산 개발 방식 나옵니까? 거기 별표 하나 때려주시고 아니 7번에 민간에 의한 부동산 개발 방식의 별표 그 별표는 지우고 찝찝해 죽겠다. 아이고, 찝찝해. 아이고, 글자도 다 지우지. 아이고, 예, 용을 쓴다, 용을 써. 근데 7번에, 한 번 잘못하면 이렇게 되잖아, 봐. 7번에 민간에 의한 부동산 별표 하나 했습니까? 예. 가로 1번에 자체개발 사업인데, 그거는 몰라도 되고요. 한 장 넘기십니다. 중요하게 나옵니다. 바로 1번에 지주공동사업이 나옵니까? 네. 동그라미 1번에 의는 됐고 동그라미 2번에 종류 있죠? 동그라미 종류에 기업과 니은을 묶으세요. 기업과 니은. 자, 기업 제목이 뭐죠? 공사비 대물 변제형 등가 교환 방식이죠? 니은이 뭐죠?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지금 기업과 니은 묶었습니까? 네. 묶어놓은 거 딱 중간에다가 석줄을 쓸 거거든요. 묶어놓은 거 중간에다가 석줄을 쓸 건데 일단 첫 번째 중간에다 쓰세요. 공유라고 쓰세요. 공유. 얘들은 뭐 한다? 공유한다. 한 줄 내려와서 가로 열고요. 한 줄 가로 열고 토지 소유자 플러스 개발업자니까 토 플러스 개라고 쓰세요. 토 플러스 개. 그럼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유하니까 이익기속의 주체가 몇 사람? 2사람. 마지막 한 줄 내려와서요. 수수료라고 쓰고요. X 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주고받는 방식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수수료 쓰고 X.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대답하세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냈어요? 개발자가 개발을 했어요? 나눠 가지면 뭐 아니면 뭐다? 공사비 대물 변제형과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인데 다시 기업 제목 공사비 대물 변제형 등가 교환 방식 있습니까? 네. 기업 앞에다 써요. 기업 앞에다가 부동산이라고 쓰고 기업 앞에다가 부동산이라고 쓰고 부동산이라는 글자에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그리고 니은 앞에다가 써요. 니은 앞에다가 분양 수익금이라고 쓰고 니은 앞에다가 분양 수익금이라고 쓰고 분양 수익금이라고 쓴 거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해놓으세요. 자, 그럼 무슨 말인지 알려드립니다. 자,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냈어요? 개발업자가 개발을 했어요? 나눠 가지는데요. 완성된 부동산을 나눠 가지면 무슨 방식이고요? 공사비 대물 변제요. 등가 교환 방식이고 분양 수익금으로 나눠 가지면 뭐예요?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복습됩니까 지금? 예. 동그라미 디귿에 가시니까 투자자 모집형. 모집이란 글자 동그라미. 가로 안에 있는 말 신디케이트도 동그라미. 이거는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 리얼에 얘는 중요하게 나오네요. 사업 수탁 방식 나옵니까? 별 하나 때리시고요. A, B, C, D 4개 다 묶어주세요. 이건 다 봐야 돼. 가로 3번에 토지 신탁 사업 나옵니까? 별 하나 때려주시고요. 이것도 4개 묶어주시고 다 봐야 돼, 이것도. 근데 동그라미 4번에 한번 가볼까요? 동그라미 4번. 지금 가로 3번에 토지 신탁 사업 보고 계시죠?
4번에 제가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신탁기한이 뭐 되면? 종료되면 신탁회사는 사업 종료 후에 개발사에서 발생하는 지금부터 밑줄 합니다. 지분, 수익, 소유권은 모두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계속 신탁회사는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이다. 지분 공유 방식이 아닌 밑줄 하시고 공유란 글자 X 한번 더 해버리세요. X 한번 더 해버리세요. 공유 아니다. 수수료 주고받으면 됩니다. 예. 가로 4번에 컨소시엄 구성 방식 나옵니까? 걔는 다른 건 됐고 대규모라는 글자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대규모. 소규모가 아니라 대규모일 때는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한 장 넘기셔서 오른쪽 페이지 8번. 오른쪽 페이지 8번에 민간 자본 유치 사업 방식이 나옵니까? 예. 거기 별 하나 때려주시고 별 하나 때려주셨으면 그 밑에 표 있죠? 표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묶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보시면 돼요. 한 장 넘기셔서 526쪽에 제 밑에 보시니까 BTO 방식과 BTL 방식의 비교표가 있습니까? 그거 체크 하나 하시고 BTO라는 글자 옆에 수익형 할 때 수익형의 동그라미, BTL 옆에 임대형 할 때 임대형의 동그라미, 수익형과 임대형 두 개 비교하시면 됩니다. 책을 좀 넘기셔서 교재 페이지 533쪽으로 합니다. 533쪽. 자, 부동산 관리 제일 위에 보시니까 세 가지 보이십니까? 그럼 1번, 2번, 3번 묶으시고 보존, 이용, 개량 요 세 가지를 부동산 관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3번에 개량 활동 두 번째 줄에 가시니까 가로 안에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입니까? 그 밑줄 한번 그어주세요. 자, 부동산 관리는 성질이 변하면 관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존, 이용, 개량하는 걸 관리라고 그래요. 내려오시니까 2번에 부동산 관리의 세 가지 영역 뜹니까? 별 하나만 때려주시고요. 요거는 요걸로 보지 마시고 한 장 넘기시면 표가 기가 막힌 표가 있어요. 534쪽에 부동산 관리의 세 가지 영역에서 표가 있죠. 그 표 앞에다가 별 하나, 왕별 하나 때려두시고 요거는 표로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예. 오른쪽 페이지도 마찬가지.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 하단부에 복합적 관리하고 표가 나옵니까? 그것도 별 하나 때려주시고 표로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한 장 넘기시면 가로 1번에 자가관리 보이세요? 가로 2번에 위탁관리 보이시고 가로 1번과 2번을 묶습니다. 요거 두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가와 위탁. 그리고 제 밑에 가시니까 관리 방식의 장단점 비교해서 표가 있죠. 역시 표 제목 앞에다 별 하나 딱 들어두시고 표로 공부하시고 오른쪽 페이지 537쪽에 부동산 관리자들의 업무 영역이 나오는데요. 동그라미 1번에 임차인 선정 기준 3개 묶어주시고 동그라미 한번 쳐봅니다. 주거용 옆에 유대성의 동그라미, 매장용 옆에 가능 매상고의 동그라미, 공업용 옆에 적합성의 동그라미. 동그라미 2번에 임대차 유형에서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 묶여둡니다. 조임대차, 비임대차, 순임대차인데 조임대차는 그 옆에 주거용 동그라미 한 줄 내려와서 모든의 동그라미. 저것도 모든 거 다 주는 거 말해. 그 다음에 비율임대차는 옆에 매장용 있습니까? 매장용의 동그라미. 그리고 밑에 한 줄 내려오시니까 임차인 총수입의 일정 비율 나옵니까? 비율 동그라미 하시고 동그라미 위에다가 기본이란 말을 써놓으세요. 기본. 그 사이에다가 플러스 표시 하나 간단하게 하나 하시고. 그 비율임대차는 무슨 임대료는 내고 기본 임대료는 내고 추가 임대료는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내는 방식 아까 소개드렸죠? 예. 순임대차는 공업용이라는 글자 동그라미 하시고 한 줄 내려와서 두 줄 내려와서 협상이라는 글자 보입니까? 협상 동그라미. 근데 협상 한 줄 올라가니까 순수한 임대료 나옵니까? 순수 동그라미. 그 사이에다가 플러스 표시를 해놓으세요. 얘는 무슨 임대료에다가? 순수. 얘는 기본이란 말을 안 써요. 순수에다가 나머지는 협상한다.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A, B, C 나옵니까? 세 개를 묶으시고 A는 1차 순임대차인데 제일 끝에 세금의 밑줄, 이 밑에는 보험료 밑줄, 그 밑에는 유지수소비는 동그라미 해버리세요. 유지수소비까지 다 받아내는 게 3차인데 한 장 넘기시면 임차인 선정 기준과 임대차 유형해서 나오는 거 표 있죠? 별표 하나 때려주시고 이 표를 다 암기합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 가로 2번에 부동산의 유지가 있는데 세 가지를 묶습니다. 일상적 유지, 예방적 유지, 대형적 유지가 있는데 동그라미 2번에다가 체크. 예방적, 사전적 유지 활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되니까요. 2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 장 넘기셔서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 표가 하나 나올 겁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건물의 생애주기표 나옵니까? 별 하나만 때려주시고 한 글자씩 동그라미입니다. 전신안노패, 전신안노패. 선생님, 내 책은 전신안노패가 아니고 전신안노완인데 잘 찾아보면 패가 있습니다. 패 동그라미 하세요. 이상한 데서 하지 말고 패에다가 동그라미 해야 됩니다. 전신안노패. 했습니까? 예. 먼저 전개발 단계 밑줄 한 거 봅니다. 건축될 용지. 신축 단계 동그라미 한번 해봅니다. 완성.
나머지는 건너뛰고 노후 단계로 갑니다. 4번에 노후 단계 급격히 악화. 노후 단계 급격히 악화 밑줄. 폐물 단계는 쓸모가 없어지는 밑줄. 쓸모가 없어지는. 나머지 중요 단어들은 형광펜 처리로가 중요할 겁니다. 책을 좀 넘기셔서 543쪽 부동산 543쪽에 부동산 마케팅 좀 쉬었다가 이제 마무리할게요. 쉬겠습니다. 1시간 먼저 합니다.